이제 최근에 뭐 아시지만 AI 붐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자산주로 줄는데 이 엔비디아 하나의 주가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다시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는 붐 속에 우리가 뭐 반도체의 여러 가지 강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수혜를 사실은 좀 못 누리고 있는 이 상황 자체는 사실 국내 경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애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저도 이제 이커머스 생활을 뭐 거의 한 30년 해봤지만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오르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드문 경우,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어떤 이러한 흐름 자체는 최근에 뭐 전반적인 뭐 글로벌 자산이 모두 등반 상승하는 이제 에브리싱 웰이라는 이러한 부분 자체를 하고 있어서 한편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항상 미국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을 우려했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신용 스프레드 자체는 뭐 최근에 뭐 레버리지 사태 이후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의 이러한 신용 스프레드 하락 정도는 사실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제 원화환율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오히려 최근 뭐 1,300원 중반대가 고착화되는 다소는 조금 불안하니까 어찌 보면 국내 신용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아직은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 금가격이 하는 이러한 가격들 자체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가는 것도 사실 좀 특이한 부분이고 금이야 뭐 안전자산이라고 대표하는 부분들이라 해서 좀 재산이 불안하니까 돈을 갖고 인플레도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뭐 디지털 금융의 비트코인 가격이 동반해서 사상 최고치를 간다는 거는 세상의 생각들이 자체가 사실은 다 다양화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뭔가 하여튼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주식시장에 대한 버블 논란, 뭐 제가 그 IT 버블 당시 이제 시스코라는 어떤 기업 주가하고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발표한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 버블이냐 아니냐는 어떤 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주식도 오르고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어떤 자산 가격도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보면 세상의 위험이나 기회가 사실은 좀 공존하고 있고 그 흐름 자체가 언제 뒤바뀔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최근 아시겠지만 중동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자체가 장기화되면서 물류에 또 갑자기 차기 수혜주로 가는 물류량 자체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오히려 좀 남아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물류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돌발 변수 자체가 이제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위기,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궁금한 차질로 결국 이어져서 물가를 다시 자극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지금 금리나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강하던데 그 기대감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자체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뭐 크레딧 문제일 수도 있고 매크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이전처럼 평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자주 쓰는 용어의 갈등 경제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제 의견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갈등 리스크 쭉 나열되겠지만 갈등 리스크가 분명히 불거지고 있고요. 또 이 갈등 자체가 해소가 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 문제 이게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뒤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은 또 나름대로 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뭔가 반으로 쪼개지는 이러한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교육의 둔화라든지 저성장, 뭐 인플레 문제, 거기에 이제 혁신의 어떤 경제 이러한 쪽에서도 만약 우리가 뒤처진다라고 하면 저성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항상 이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험악한 세상이 사실은 전개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성장률을 보더라도 뭐 올해 성장률 또 장기 추세를 보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대부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자체가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물가는 과거에 우리가 뭐 다들 얘기하시죠. 이제 저물가 환경 뭐 이러한 쪽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최소한 뭐 2, 3%대 물가, 중물가 정도의 흐름은 계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는 금리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0%, 1%대 시대로 가기에는 사실은 뭐 또다시 침체가 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는 쉽지 않다라는
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금리의 부담 자체는 계속해서 유동성을 좀 위협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자체를 사실은 이제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미국이 이제 마지막 허들을 넘으려고 하죠. 물가의 마지막 허들을 넘은 소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느냐라는 부분 자체. 만약 가게 된다면 이제 경기 연착륙이라든지 신용 스프레드 아까 보여줬던 신용 스프레드가 계속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허들을 못 넘었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우리가 뭐 하이퍼버블이라는 고금리 현상 자체가 지속이 된다. 결국은 이제 그거는 부채라는 부분 자체를 결국은 자극을 하게 되겠죠. 그게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다시 이제 경착, 크레딧, 어떤 크런치, 신용 위기 자체가 사실은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잠재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위 디스인플레이션의 마지막 허들, 라스트 마일 자체를 극복하기가 연준도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과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파란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미국 내 그 사람을 구하는 건수와 내가 일자리를 찾는 건수의 차이인데 여전히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 얘기 자체는 임금 자체가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이제 물가 쪽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미 연준이 사실은 주목하고 있는 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식료품, 에너지, 임대료를 제외한 이 물가 흐름이 사실은 최근에 지난해 말부터 좀 안정세를 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저희도 뭐 6월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결정할 정도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허들은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6월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되고 뭐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또는 뭐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2008년에도 사실은 경험했었죠. 2008년에 금리가 5.25까지 인상을 한 이후 이 금리 자체가 단기간 유지가 되는 이 과정이 결국에 가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로 사실 다가갔다는 부분에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니라 이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장기화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크레딧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봐서는 지금 미국이 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여타 국가도 동반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 2008년 같은 위기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모르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많이들 아시겠죠. 뭐 지역 은행들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들.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 특히 사무실 쪽의 그 공실률 자체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가격이 한 20% 이상 빠져 있는 이 흐름 자체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금리 인하라는 어떤 그러한 돌파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 상업용 부동산 우리가 뭐 SVB 사태도 작년에 겪었고 최근에 뉴욕 그 커뮤니티 뱅코크의 부실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지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 자체가 결국 이제 부실로 넘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좀 도사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주식시장도 좋고 경기도 좋고 뭐 크레딧 신용수대도 상당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회색 불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은 여전히 좀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도 사실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중국의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 신용 문제라든지 또 경기 여러 방면에서 상당히 조금 큰 위협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피크 차이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중국의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피크 차이나 모습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채라는 부분,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제 부채라는 허들에 결국 이제 중국이 이제 잡혀 있는 상황들이고 더구나 집권 3기에 들어온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뭐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통제를 강화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는 중국의 어떤 내수 경기, 이러한 성장, 또 외자의 유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방해한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중국에도 위협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이 경제 관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조금만 흔들려도 부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우리나라로 언제든지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위협적인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이
리스크, 특히 이제 제조업 경기의 부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제조업 경기 자체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생산자 물가하고 제가 같이 그러는데 중국의 이게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하락을 계속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는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2010년대 초중반 그때 중국이 과잉을 얻고 그 과잉을 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이 박스피라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저성장 쪽에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과 사실은 좀 닮아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자체가 일부 좋은 업종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은 이러한 중국 경기의 어떤 흐름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 리스크가 전염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사실은 중국이 어느 순간 우리 쪽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저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그러한 쪽으로서 이제 제2의 차이나 쇼크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중국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중국이 나름 또 여러 가지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향후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 산업에 있어서 큰 위험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식기국가 주석이 최근에 들어와서 강조하는 게 고품질 발전 전략입니다. 소위 미국과의 어떤 그 첨단 기술 산업에 있어서 자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이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것이 전기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들 산업은 사실 우리하고 상당히 경합 관계가 높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국의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되고 있죠. 중국의 지금 그 전기차를 포함한 그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 규모를 보면 기하 급속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의 중국 전체 자동차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BYD가 지금 1,3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에도 사실은 이거고요. 조만간 이제 그게 국내에도 시판이 될 텐데 그러한 1,300만 원짜리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세안국, 또 중남미, 또 중동 이러한 쪽 저성장 국가에서 중국은 그러한 어떤 BYD라든지 이러한 쪽의 전기차라든지 또 하이브리드 차를 가지고 경쟁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 중국의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 중국에서 점유율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플도 지금 화웨이와 경쟁에서 오히려 점유율이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막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육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애국 마케팅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것을 사실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어떤 한편에서 보면 장점인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위협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 상황을 조금 돌아보면 최근에 이런 용어를 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크 리스크. 우리가 피크 제텐, 피크 차이나 얘기를 했지만 한편에 어느 순간 우리도 사실은 이제 피크 코리아 리스크에 사실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저성장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실현 어떤 그러한 리스크들 거기에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지금 안고 있는 저성장 리스크들 대표적으로 부채 문제, 또 신용 리스크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문제, 고령화 아시겠지만 지금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사실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인구 절벽에 사실은 지금 막판에 와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는 국내 경기 흐름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고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은 사실 민간 소비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추세선보다 더 강합니다. 그만큼 소비 구조랑 소비 사이클 이런 것들이 강한데 우리나라 민간 소비 자체는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국내적으로 이미 정성적인 리스크 자체, 특히 내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리스크에 이미 직면을 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인 정책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건 제조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책 기조가 사실은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그동안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서 수요를 자극하는 이러한 정책 기조였다라고 하면 최근의 정책 기조라는 것은 이미 부채는 다들 각국의 5개 차인데 입장이고 금리는 잘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급 역량을 키우는 특히 이제 미중 쪽에서는 서로 간의 기술 패권 경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나뉘는 지금 늘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함수에서 노동, 자본, 기술이라는 부분 자체, 생산 요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것을 유치하고 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노믹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리쇼잉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생산 공급 능력의 확대 정책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최근에 정책 기조를 보게 되면 과거 아베노믹스 정책을 계승 승계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일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신자본주의라는 어떤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아젠다를 보게 되면 인재, 기술, 스타트업,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요소의 개선, 이러한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들이고 중국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크로믹스라고 대변되는 지금 고품질 발전 전략을 통해서 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가 되겠죠. 이게 미국과의 프렌드 쇼링 관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도 있어서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 어떤 산업 정책 자체에서 뒤처질 수 있는 위험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위협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 수출액을 보게 되면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다시 회복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에 다 디펜딩돼 의존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의 수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국은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이 부분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출 판도 자체가 완전히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 중국에 우리가 그동안 수출을 했던 거 아시겠지만 중간재 자본재였습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팔거나 자본재를 팔면 중국이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완성품을 수출하는 이러한 분업 구조를 가져왔지만 그 분업 구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자본재 같은 경우는 이미 무역 수지가 적자로 들어섰고 이 중간재마저도 물론 이게 지난해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적자로 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중국에 물건을 팔기보다는 중국의 제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산업 틀 자체, 패러다임 자체가 상당 부분 와해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그 내수 시장에서 이 중국 이커머스의 그 공격적인 진출 자체는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커머스의 지금 웹 사용, 우리나라의 웹 사용 그 증가 속도라든지 또 전체 해외 직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아주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한 우리나라 내수 기업들 자체, 중소 내수 기업 자체가 상당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말씀드린 또 다른 어떤 그 중국발 크레딧 문제, 이러한 것들이 국내를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요소, 전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급망 얘기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더더욱 그렇고, 미국이 여전히 공급망 재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 그래서 어느 쪽에 붙느냐, 안 붙느냐, 이러한 얘기까지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공급망 재편에서도 우리가 좀 일본에 조금 뭔가 밀린 듯한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일본에 제가 이제 주요국 수출 증가율을 쭉 그려놨는데, 보시면 인도, 캐나다, 멕시코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거의 20-30%씩 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수출, 지난해 같은 경우 이들 국가의 수출이 마이너스나 소폭 증가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의 수혜라는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 바꿔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이게 고착화된다고 하면 사실은 일본이 우리가 부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일본 경제가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고 반면에 중국 수출을 보게 되면 일본은 지난해 한 마이너스 6.5%,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거의 20% 감소를 했죠. 일본은 대중 수입 거의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중국이 작년에 수입 감소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만 사실 감소를 한 거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금 감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사실 팔지 못하고 있고 또 팔아야 될 때서는 일본에 밀고 하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산업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사실 봉착해 본 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 지표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을 업종별로 이렇게 딱 나눠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의 수출 증가 자체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요거를 제외한 쪽에서의 수출 증가율은 거의 다 퍼센트입니다. 기저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거의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업종 간의 어떤 차별의 현상 자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성량이 안 나올 거고, 당연히 이쪽에 속한 수출 업종, 이러한 쪽은 당연히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 위기 국면 이후에 산업 생산의 제조업의 어떤 증가 속도를 보면 소위 IT 버블 이후에 가장 낮은 지금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우리가 뭔가 여기서 V자 반등을 보여라, 사실은 성장이라든지 오늘 얘기하는 트레이드 문제에서 상당히 해소가 되고 상당히 안정을 찾을 텐데, 지금 제조업, 이러한 어떤 차별화 국면에서 제조업 경기 자체가 강한 성장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에 대한 문제 자체도 사실은 계속해서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동산, 지금 4월 총선 이후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얘기, 정부에서는 100% 위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위기가 나올 그런 선이 있을 때 근데 위기가 나왔던 적은 없기 때문에 넘어갈 거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원화 대출의 연체율 자체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 또 부동산 주택 가격의 하락세,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보면 또 15주 단위로 더 늘어났겠죠. 이렇게 하락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만약 주택 경기 자체가 여기서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체율도 올라갈 거고, 그것은 은행은 아니래도 비은행권에서의 여러 가지 조금 불력, 좀 안 좋은 소리들 자체가 계속 들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미국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못해라는 부분 자체는 아마 이러한 리스크 자체를 사실은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사실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쉽게 살아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착공 면적을 보게 되면 지금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착공 면적의 감소세를 생각해 보면 향후 1, 2년의 건설 경기 자체가 돌격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착공 면적이라는 것이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건설업 경기, 또 주택 경기의 회복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금리를 하느니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둘러 내려줘야 되는데 물가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그 대출 자체가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택 관련 대출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당연히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이것이 더 올라갔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채 리스크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물론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7월이나 8월 정도 이제 금리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조금 더 잡히는 모습이 나와야 안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공격적으로 사실은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계속 또 금리를 내려서 이것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속도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국내 경기에 계속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미국이 6월달에 금리 인하한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달러가 사실은 잘 빠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엔화 가치는 다시 이제 150일을 넘었고요. 위안화 가치도 지금 7.2원, 상당히 조금 어찌보면 이제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최근에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환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자칫 그런 경우가 아니긴 하지만 달러가 다시 우리가 2002년 말 2003년에 이제 경험했던 흰 달러 비슷하게 사실은 더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유동성, 지금 최근에 유동성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이제 부족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환 시장의 흐름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달러 스마일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달러가 언제 강세가 되느냐고 다 아시겠지만 미국 경기가 아주 좋을 때, 또 아니면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될 때 사실은 이제 달러가 이제 이렇게 강세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경제만 좋기 때문에
이 국면이 사실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미국 경기는 뭐 웬만하게 천육하고 다른 나라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가는, 그래서 원 달러율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자금이 이제 이머징 쪽으로 다 유입이 되면서 우리가 크레딧 유동성에 있어서 큰 고비를 넘기는 이러한 것을 생각했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습보다는 조금 이 모습 쪽, 또 오히려 여기서 계속 정체해야 할 가능성.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좋고, 또 미국의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상대방에 비해서 높은 국가라고 하면 강달러 현상 자체가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면서, 만약 자칫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이 금리 6월달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고 있을 때는 당시 킹달러 현상이 나올 거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금 시장에 상당히 불안 요인을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사실은 또 하나 고민거리 자체는 사실은 환율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엔화 가치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 가장 주목할 통화 자체는 저는 엔화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지난주죠, 이제 BOJ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를 정상화시키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이제 제로 금리로 정상화시키면서 엔화 강세갈 거야 라는 이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있었지만, 오히려 엔화는 사실은 좀 150일 같고, 그래서 뭐 일본 정부와 시장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니 지금 이러한 논란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 엔화의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가 좋고, 또 아직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불투명하고 한 상황이고, 일본은행이 금리는 정상화시켰지만 양쪽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엔화가 사실은 그렇게 강세가 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상황 자체가 뭐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하고 일본은행이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엔화가 갑자기 이제 강세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여기서 뭐 엔화가 그렇다고 해서 100엔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뭐 150엔 하던 게 갑자기 130엔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소위 일본의 자금들, 소위 엔테리 자금들 자체가 사실은 청산이 되고 다시 또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글로벌 자금 시장에 상당한 어떤 변동성이나 어떤 불확실성 자체를 키울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올해 일본의 엔화 가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은 지켜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점심시간 수고해서 시간을 좀 맞추려고 좀 빨리 하고 있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 어떤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기회 요인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어찌 보면은 자칫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피크 코리아 어떤 리스크 자체를 상당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사실 이 기술의 시대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잘 적응을 해 나가느냐라는 부분 자체,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하우스 자체는 회사에서는 소위 이제 세계 경제와 기술과 경제가 결합된 이러한 테크놀로지 시대가 사실은 이미 도래가 됐고, 그것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술 혁신 기업들, 이것의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전체 그 S&P 시가총액 거의 30%,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국이 사실은 이제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과거처럼 공장을 짓고 기계를 이제 들여오하는 이러한 투자보다는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뭐 이러한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차트가 미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이고요. 이 회색 선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의 설비 투자 비중입니다. 이게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라는 게 우리가 뭐 실물에 눈에 보이고 뭐 이러한 자본재의 어떤 중후장대의 어떤 투자가 아니라 이제 아주 소프트한 또 기술과 관련된 투자 쪽으로 사실은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전 세계 지금 어떤 흐름을 사실 대변해 주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반면에 우리 같이 기존의 이런 설비 투자 비중 자체, 산업들 자체가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있긴 하지만 또 최근에는 AI 붐을 타고 뭐 AI5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산업이라든지 또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데 또 주식시장이 오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스모라이 세븐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 이게 엔화 약세가 되면서 또 상사, 또 하나 주목하실 것 그게 반도체 장비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서 우리가 큰 수혜를 얻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사실은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장비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 해야 되죠. 특히 아시겠지만 일본은 소부장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강하면서 일본의 어떤 그런 대장주의 어떤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계속 다시 한번 부활을 하고 있어서 사무라이 세븐이 있고 유럽도 명품도 있긴 하지만 셀이라는 우리가 그런 IT 회사 또 바이오 이러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기업들이 대장 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석하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대소물 산업이 사실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기술의 시대에 있어서 뭔가 뒤처지고 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도 이러한 기술 혁신 부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90년대 인터넷 보급이 형성됐던 시절들, 또 2008년 글로벌 분위기를 갖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 SNS 혁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급률이 이렇게 올라갔던 이러한 국면을 거치면서 사실 우리나라 수출도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 경제도 사실은 회복을 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사실은 지금 AI 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초기 국면입니다. 뭔가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초기 국면에서는 이 과실 자체를 모두가 나눠갖기보다는 사실은 승자, 위너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어떤 이러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다 독차지할지 또 어쩌면 중국도 거기에 끼어들지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대만 TSMC라든지 한국의 삼성전자 이 시가총액 자체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 국면 자체는 우리가 사실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여실히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와 관련돼서 사실은 독보적인 게 지금 보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국이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AI 성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중간에 껴있는 게 중국입니다. 이 AI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두가 같이 지금 나눠받을지 아닐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 과실을 다 중국이 독차지할 수 있고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을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대로 제가 중국의 어떤 차이나 쇼크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이 AI 시대에 있어서도 중국이 지금 여러 병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인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산업의 육성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 AI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좀 따라가기 버거울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행히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전에 빅사이클 자체가 다시 좀 도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이고 중장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러한 AI 시대에 이러한 반도체 산업이 계속 살아남을지 아니면 초격차를 계속해서 유지할지는 앞으로 조금 불확실한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어떤 지금 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보호막이랄까요? 그러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금리 인하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정부 올해 이제 AI 관련 여러 가지 이제 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러한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사실은 좀 강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경기가 예상보다는 사실은 조금 좋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조성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이제 크레딧 문제 자체가 여전히 크게 해소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크레딧 방어 차원에서 우리 공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조금 확보를 하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